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3권 한양천도 세 번째 이야기 다시 부는 바람입니다. 사람책 5수레가 읽습니다. 동북면 지금의 함경 남북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처음에는 고구려의 땅이었으나 사는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만이 아니었다. 여진 사람도 섞여 살았다. 여진 사람이 섞여 산 탓으로 시끄럽지 않은 때가 없는 사연 많은 땅이라 해야 옳았다. 선조들이 묘역을 능침으로 하기 위해 동북 땅을 다시 밟은 이방원은 형언할 수 없는 감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에게는 여기가 고향이었다. 고려 왕조의 고정 때 조희, 탁정 등이 병마사를 살해하고 온 고을과 더불어 반역하여 원나라에 귀부하니 이때라고 생각한 원나라는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 이 쌍성 총관부의 설치는 고려에 대한 국토의 유린이 분명했으나 이성계 일가로서는 입신의 기회가 되었었다. 공민왕 5년 당시 추미로한 부사였던 유인우가 쌍성을 격파할 때 방원의 할아버지이며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대공을 세웠다. 20살 갓 넘은 이성계가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개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쌍성 총관부의 수복에 있었지 않았던가. 방원은 환영을 둘러보고 있었다. 흑성리에 이르렀을 때 나직한 기와집 한 채를 가리키며 인도하던 관원이 말했다. 할아버님께서 사시던 저택이옵니다. 방원은 가슴이 뭉클해옴을 느꼈다. 전하께서는 여기서 탄강하셨사옵고요. 물론 방원으로서는 처음 보는 전경이었다. 나뭇잎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방원은 화령을 떠나 함흥으로 갔다. 객사를 지나 동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귀주동이 눈에 들어왔다. 이성계가 여기서 살았고 방원은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나 건물은 간 곳 없고 빈터는 잡초가 무성했다. 터를 넓혀야겠어요. 전하의 옛 저택이 아니요. 전각을 지을 것이요. 명심하겠사옵니다. 밤이 되자 객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버지 이성계의 옛 친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할아버지 이자춘의 친구라는 노인도 있었다. 또 방원을 업어준 일이 있다는 안악들도 있었다. 모두가 처음 보는 사람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얼굴과 얼굴 한마디 한마디에는 정감이 넘쳐 흘렀다. 문자 그대로 고향의 따뜻함이요 흐뭇함이었다. 방원은 선조들이 묘역에 고제하고 능침으로 올려 받드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 황고, 이자춘, 환조는 정릉으로, 황비는 화릉으로, 황조, 이춘, 도조는 의릉으로, 황조비는 순릉, 황증조, 이행리, 익조는 지릉으로, 황증조비는 숙릉으로, 황고조, 이안사, 목조는 덕릉으로, 황고조비는 안릉으로. 의식은 크고 장중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들은 단연 방원에게 쏠렸다. 방원은 그것이 싫지 않았다. 방원의 사내다운 기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곧잘 드러나듯이 동북면 전체가 방원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을 지경이기도 했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된 것은 동북면으로 전해진 것은 그 일이 있은 지 열흘 남짓 지나서였다. 방우는 동행한 숙번과 더불어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 다음 물에 흠뻑 젖은 듯한 모기내가 민씨 부인의 편지 한 통을 전했다. 나으리 화급을 다투어 환저하시옵소서. 방석이가 세자로 책봉되었고 정도전과 남은이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아옵니다. 방호는 편지를 확 구겨쥔다. 얼굴은 백지잔처럼 창백해지고 있었다. 형님, 무슨 전갈이오이까? 숙번은 소리치듯 물었다. 방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숙번의 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무슨 일이야? 숙번은 모기네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세자 책봉이 되었다니깐. 모기네도 짜증스러워했다. 돌아갈 것이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갈 것이니라. 예. 방호는 환궁채비를 서둘렀다. 손이 떨릴 만치 마음도 몸도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다. 방석이라니, 첩의 자식이 세자라니, 얼마나 되풀이해서 씹어온 말인지 모른다. 형님 탓이야. 큰형인 방우를 원망하기도 했다. 아버지 이성계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왕권을 찬탈한 큰 도둑이라 하면서 행방을 감추어버린 사람이다. 다음날 아침 방우는 동북면을 떠났다. 이숙번과 모기내가 방원의 뒤를 따랐다. 들판은 가을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개경거리에도 세자 책봉에 관한 뒷얘기가 심심치 않게 퍼지고 있었다. 다섯째 아들 방원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추측이었다. 더러는 방원이가 동북면으로 간 것이 그 때문이라고까지 했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면 민심이 어지러워진다고도 했다. 또 해주 앞바다에서 수장된 종친들이 살아왔다는 소문도 돌았다. 살아온 고려왕조의 종친들이 품에 비수를 지니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었다. 새 왕조 초기에 있는 유원비어라는 사람도 있었다. 송악산도 단풍으로 물들어갔다. 삭달이 한 짐씩을 지고 내려오는 안악들의 모습이 가련해 보였다. 안악은 두 사람이었고 그들은 싸늘한 가을바람을 안고 귀산사의 뒤쪽 비탄길을 내려오면서 땀을 닦고 있었다. 그런 일에 익숙치 않은 게 분명했다. 연지와 유모였다. 유모, 좀 쉬었다가요. 예, 유모는 삭다리를 진 채 연지를 도왔다. 연지는 삭다리찜을 내려놓고 옷을 털면서 널찍한 바위에 앉았다. 계곡은 시원한 물소리를 울리면서 누워 있었다. 유모가 연지의 곁에 앉는다. 들으셨지요, 유모? 예. 저들이 오랑캐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첩의 자식으로 세자를 삼아요? 그러게나 말씀이옵니다. 본처의 자식이 5씩이나 있다면서요? 여진 사람들은 막내 아들에게 상속을 한대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농경민은 장자 상속을 하는 대신 유목민은 말자 상속을 한다. 그러니까 오랑캐가 아니고 뭐예요? 말자 상속을 하는 것들은 오랑캐예요. 연지의 어투는 송곳으로 찌르듯 한 곳으로 힘이 모여 있었다. 유모는 행여나 하는 심정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다행히 인적은 가까이 없었다. 왕실 어른들은 수장한 것들이에요. 지조 있는 선비를 불태워 죽인 것들이에요. 난 저들이 망하는 걸 지켜볼 거예요. 쏴 하고 바람이 불었다. 사너리에 걸린 햇볕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가씨, 아가씨, 저만치서 삼이승이 달려오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연지는 몸을 일으켰다. 유모도 연지의 동작을 따랐다. 가까이에 온 삼이승은 숨이 찼음인지 잠시 헐떡거리면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옵니까, 스님? 연지의 물음이 있고서야 삼이승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입을 열었다. 낯선 손님 한 분이 찾아와서 아가씨를 뵙겠다고 하옵니다. 연지는 대답 대신 유모와 시선을 부딪힌다. 왕실 어른이라 하옵니다. 왕실 어른이라고요?
연지는 숨막힐 만치 놀라고 있었다. 여기 일은 제게 맡기시고 어서 내려가 보세요. 부탁해요, 유모. 말을 마친 연지는 달려가고 있었다. 스님은 왕실 어른이라는 분을 보셨습니까? 못 보았사옵니다. 큰 스님의 심부름이옵니다. 인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삼이승과 유모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산에 찾아드는 어둠은 평지보다 빠르다. 귀산사 경내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잠기면서 조용해졌다. 이따금씩 불경을 읽는 소리와 목탁 소리가 바람에 날리는 가을 저녁이었다. 찾아온 사람은 해주 앞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젊은 종친이었다. 하늘거리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그는 울음 담긴 목소리로 그날에 있었던 악몽 같은 지옥도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었다. 연지는 젊은 종친을 만나는 순간부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유모도 연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아내놓고 있었다. 밑창이 깨지고 물이 차오르니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어른들은 분해서 울고 눈뜨고 못 볼 참상이었습니다. 아가씨. 석보는 눈을 감으며 나무 관세 한 발을 중얼거렸고 무릎 위에 올려진 굵은 염주알은 소리 없이 들어가고 있었다. 아가씨, 아버님의 원수를 갚아주셔야지요. 저들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한 왕조의 종친을 수중 고온이 되게 하다니요. 더구나 200여 명의 생목숨을요. 급기야 연지는 소리내어 흐느꼈다. 오장을 쥐어짜는 단장의 흐느낌이었다. 순창군 대감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목숨을 부지하거든 귀산사에 가서. 그는 잠시 동안 흐느낌을 토하고 난 다음에야 허탈해진 음성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귀산사에 가서 아가씨를 만나 뵙고 아버님의 지원 극통한 마지막 모습을 전해드리라 하시며 방안은 잠시 흐느낌 소리로 가득했다. 살아온 젊은 종친도 연지도 유모도 흐느낄 따름이었다. 젊은 종친이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머리는 풀어 흐트러져 봉두 난발이었고 두 눈은 핏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가씨, 잊으시면 아니되옵니다. 고려 왕실은 이성계의 족당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200이 넘는 종친과 왕씨들은 수중 고혼이 되었사옵니다. 이 원통하고 원툴하고 억울함을 잊으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때였다. 귀산사 경내는 대낮같이 밝아지면서 횃불을 든 병사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누구 없느냐? 주지는 어디 있느냐?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조영규였다. 그는 경내를 둘러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듯 소리쳤다. 석보가 조영규 옆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내가 주지이요마는 명찰의 경내에 이 무슨 소동이요. 석보는 단숨에 떨쳐버리려는 속셈으로 위엄을 갖추어 소리쳤으나 조영규는 더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랬다. 귀산사에 낯선 자가 들었다는 전갈이니라. 주지의 손으로 끌어내렸다. 알고 온 듯 싶었다. 내 영을 거역하고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귀산사를 불태워서라도 찾아낼 것이니 주지의 손으로 끌어내렸다. 귀산사에는 낯선 사람의 출입이 없었소이다. 그만 물러가시오. 허허, 중도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서야 극락엘 가겠느냐. 병사들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석보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저만치 병사들이 뒤에 꺽쇠의 모습이 보였다. 꺽쇠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밤인데도 완연하게 보였다. 석보는 모든 것을 꺽쇠에게 맡긴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꺽쇠는 재빠른 걸음으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얘들아, 온 절안을 샅샅이 뒤져라. 중들이 옷을 벗기고 몸을 살피되 상처가 있는 것들도 모조리 끌어내라. 횃불들이 어지럽게 움직였다. 발소리도 요란했다. 나무 관세 모살. 석보는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야 옳았으나 연지가 잡혀 나오고 젊은 종친이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석보는 고개를 흔들며 이 어지러운 상념을 지우고자 했다. 그때였다. 이걸 보시오, 대사. 석보는 눈을 떴다. 조영규는 연지와 유모의 옷을 흔들고 있었다. 이러고도 낯선 자의 출입이 없다고 하겠는가? 그건 아녀자의 옷이오이다. 옷 이임자를 대시오. 엊그제까지 100일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이요. 어디여 있소이까? 돌아가고 없소이다. 바른 대로 대시오. 돌아갔다니까요. 연지의 옷과 유모의 옷이 조영규의 손에 들려있다면 연지 일행은 꺽쇠의 기지로 달아난 것이 분명했다. 석보는 달아난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었다. 꺽쇠는 기선사의 뒷길을 타고 있었다. 그의 뒤를 연지와 유모가 따랐고 젊은 종치는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며 이들을 따랐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는 일, 그것도 산을 타는 일인데 용이 할 수가 없었다. 연지는 벌써 몇 번째 넘어지는지 몰랐다. 그때마다 꺽쇠가 부축해 세웠다. 그때마다 연지의 몸은 꺽쇠에게 안기곤 했다. 여름 승복은 흔견이 땀에 젖어 있어 맨살이 닿는 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어서요, 어서요, 아가씨. 꺽쇠는 연지의 손을 잡으며 서둘렀다. 이들은 쓰러지며 구르며 산길을 타고 있었다. 산길이 아니라 산을 탄다는 쪽이 옳을지도 몰랐다. 아가씨, 아가씨. 젊은 종친이 속삭임에 세 사람은 걸음을 멈췄다. 젊은 종친은 연지에게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전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왜요? 어차피 같이 있을 처지는 아니옵니다.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신다면 거처할 곳은 있사옵니까? 연지가 간신히 그렇게 물었다. 떠돌밖에요. 어차피 쫓기는 몸이옵니다. 연지는 유모에게 시선을 돌렸다.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는 안타까운 시선이었다. 하지만 유모는 우선 그렇게 말했지만 젊은 종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부지하시어 아버님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젊은 종치는 반대쪽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유모는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꺽쇠가 연지의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횃불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젊은 종친이 간 쪽으로 가는 게 분명했다. 유모, 이러시면 우리도 죽어요. 꺽쇠는 연지의 손을 끌면서 유모의 등을 밀었다. 다시 연지가 넘어지자 꺽쇠는 연지를 업고 뛰었다. 이들이 꺽쇠의 집에 당도했을 때는 동력 하늘이 뿌옇게 튀어오고 있었다. 꺽쇠는 연지와 유모를 자기가 거처한 방으로 인도하고 뒷채로 돌아갔다. 장기야, 자냐, 장기야. 장기가 허리춤을 잡고 나왔다. 아니 형님, 큰일 났어. 꺽쇠는 장기를 밀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장기의 아내 순복은 치마를 걸치면서 꺽쇠를 막았다. 제수, 제 방에 손님 2분이 오셔 계시옵니다. 귀한 분이니까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요. 순복은 어리둥절했다. 욕이라도 시켜드렸으면 합니다만 순복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꺽쇠는 동생인 장기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설명했다. 형님, 그렇다고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릴 처지는 아니질 않습니까? 꼭 힘이 되어 드린다기보다는 마음으로라도 도와드리자는 게 아니냐. 그러다가 우리까지 다치게 되면 어쩌려고요. 석보 스님 당부도 계셨다. 하오시면 스님도 고려 편입니까? 편이라니 왕실 어린이라면서요. 아무튼 사정이 그런 사정이니 입 조심해라. 누가 알면 큰일 나. 장기는 꺽쇠의 말은 거역하지 않고 살았다.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의 집에서 아내를 거드리고 사는 것이 늘 민망했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꺽쇠의 강요에 못 이겨 맏아들인 아내였으나 심성이 착한 장기는 그 일로 인해 총각 때보다 훨씬 더 고분고분 형의 말을 따르는 처지였다. 꺽쇠가 바깥쪽으로 돌아나오자 석보가 들어서고 있었다. 사위는 사람을 알아볼 만치나 밝아 있었다. 큰스님, 그래, 지난밤에는 내 고초가 컸다. 아니옵니다. 안에 계십니다.
오냐, 밖을 좀 살펴야겠다. 방 안은 누추했다. 연지는 유모의 무릎을 베고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석보가 들어서자 몸을 일으켰다. 부처님의 돌보심이 계셨음이옵니다. 석보는 이들의 무사함을 진심으로 다행이라 여겼다. 종친 어른과는 지난밤에 헤어졌사옵니다. 연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잡혔습니다. 호된 문초를 받겠지요. 석보는 담담하게 말했다. 연지는 수렁으로 빠져내리듯 전신에 힘이 빠졌다. 문초가 급심할 것이옵니다마는 그 어른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두 분께서는 무사하실 것입니다. 그러자니 그 고초는 또 얼마나 크시고요. 유모가 눈시울을 적시며 중얼거렸다. 도리가 없지요. 500년 고려왕조의 종말을 눈앞에서 겪질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보다 더한 고초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옵니다. 스님, 아가씨의 거처를 어찌해야 하올는지요. 얼마 동안은 여기서 계시도록 하세요. 지난밤에 왔던 무리들이 두 분의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연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있었다. 당장 잡혀가는 듯한 공포인 빛이었다. 저들이 어디엔가 숨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편안해질 때까지 여기를 내 집이라 생각하세요. 꺽쇠란 놈이 우직해서 잘 보살펴 드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본시 말이 적은 석보이기도 했지만 연지와 유모가 지쳐있는 것을 보자 한시라도 빨리 쉬게 하려는 배려인 듯했다. 좀 쉬어야지요. 짤막한 말을 남겨놓고 석보는 방을 나갔다. 꺽쇠가 다가서고 있었다. 쉬시도록 해드려야겠다. 예, 스님.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인편을 보내고. 예. 석보는 꺽쇠의 집을 나섰다. 아침 햇살은 풀잎을 구르듯 이슬에 와 머물고 있었다. 석보는 걸었다. 빠른 걸음이었다. 새 왕조가 창업된 지 석 달. 임금은 있어도 나라의 이름은 아직 없었다. 중전이 책봉되고 세자도 책봉되었다. 그러나 세자가 된 방석이 서자라 하여 방원의 노기가 불같이 꿈틀거렸다.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다. 새 왕조의 창업에 공이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살펴야 했다. 태조 이성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현비 강씨의 편을 들어 세자 방석을 보호해 가야 하는가, 아니면 호걸의 기상으로 치밀어 오르는 방원의 편을 들어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어느 한쪽에 가담해도 목숨을 내놓기는 마찬가지였다. 유혈 창극일 테지. 석보는 혼자 소리를 중얼거리며 걸었다. 하나의 새 세력이 형성되면 세력의 내부에서부터 투쟁이 시작된다. 이 투쟁에서 이기는 쪽이 새 세력의 주동이 된다. 주동 세력의 내부에서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은 투쟁으로 이어진다. 이긴 쪽은 주동 세력의 핵심이 된다. 권력이나 세력의 주변은 언제나 갈등의 연속이었음을 석보는 잘 알고 있었다. 500년 고려왕조는 그와 같은 세력 간의 갈등을 균형 있게 조화하지 못했다. 만국의 한은 거기에서 연유했다. 다를 게 없어. 석보의 생각이었다. 아직은 이름 없는 왕조, 새 세력의 형성을 하기 위한 갈등은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